첫 번째 질문, 물이나 쌀밥에 비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은 비소 노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드시는 편인가요? 질문이 상당히 좀 공격적입니다. 근데 상당히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쌀 노출, 쌀에도 어느 정도 미량이나마 섭취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진청이라든지 이렇게 철저히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물이나 쌀 이런 부분은 실제 이제 개인의 초점보다도 고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 그 폐금속 광산 지역이죠. 그런 데 거주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위험 관리가 필요하죠. 그런 부분 내지는 우리가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련돼서 위험 개발 산업 노출하고 관련된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이 노출되는 경우에 고노출, 무기비수 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이고, 일반 개인에서 이제 쌀이나 물 부분은 실제적으로 뭐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알레르기 비염인데 한쪽 코에서만 맑은 콧물이 나고 눈도 유달리 한쪽만 많이 충혈되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분무약은 효과가 더디고 약국에서 구입한 약은 효과가 빠르다고 느끼는데 약의 성분 차이인가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사실 알레르기 비염은 전체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쪽 코에만 이렇게 유달리 나올 이유는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다른 부비동염이나 이런 게 없으시다면 혹시 비중경망곡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한쪽에서 혹시 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지만 뭐 그런 이유에는 특별히 생각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맞습니다. 그 약의 성분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약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셔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같은 분무약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병원에서 아마 처방받은 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강내 스테로이드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약국에서 구입한 약은 처방이 필요 없는 이제 국소 충혈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과면에서는 아마 국소 충혈제가 훨씬 빠르고 강력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코가 빵 뚫리거든요. 반면에 비강내 스테로이드제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좋고 효과는 좋지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약들은 항히스타민제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15분 내에도 증상이 나타난다고 돼 있긴 하지만 국소용 그 충혈제에 비해서는 효과가 더딥니다. 그리고 효과도 좀 덜하고요. 대신에 장기간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점점 빌드업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속적으로 병원에 처방받은 약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사용을 중단하시지 마시고 좀 길게 사용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약국에서 구입한 분무약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약은 5일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거나 효과가 좋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약물성 비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본인이 중금속에 노출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실제 이제 생체 중금속 모니터링입니다. 일반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얼마만큼 납이나 카드뮴이나 수은이나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가 생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각 병원의 이제 직업환경의학과에서 그러한 개인에 대한 노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이 병원에 가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노출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결해서 이 질문에서 보면 이 중독 증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랬는데, 보통 작업장에서는 급성적인 노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필요하면 관련 약을 급성적으로 이제 쓸 수는 있지만, 대개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는 만성적인 저농도 노출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저농도 노출은 원칙이 약물 치료가 아니고 저절로 자연 배설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납 같은 경우도
아까 5 마이크로암프 데시리터를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노출 수준이면 실제적으로 일반 개인의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준에 맞추어서 약을 인위적으로 잘 쓰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킬레이션으로 해서 빼낼 수는 있습니다. 빼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약을 쓰게 됐을 때의 콩팥으로 배출되면서의 부작용, 손상 뭐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 배출을 유도하지 가능한 걸 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출 요소 주변에 어떠한 부분이 노출이 됐느냐, 흡연이라든지 식이라든지 뭐 그런 요인들을 찾아서 줄여주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지를 관리를 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병원에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노출 수준을 떨어뜨린 그런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증상이 생겼고 심할 때는 증상도 심한데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별로 없는데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비염이라는 게 지금 질문하신 분이 어떤 연령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염이 특히 청소년기가 지나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없던 증상이 생길 수도 충분히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정도에서는 치료에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알레르기 비염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것에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알레르기 비염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맞으시다면 아까 관리 부분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회피를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약물 치료를 단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계절성 비염의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때보다는 미리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면역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예. 광산지대가 많은 경상남도는 상수도 미소 노출이 높으니 위험할 수 있나요? 경상남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강화대 형성하고 연관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실제 이제 물하고 연관돼서 그 기준치가 과거에는 이제 50ppb 수준이 국제적인 기준치였는데 그 위험성에 의해서 지금 10ppb로 그 기준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안전한 수준이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위험성이 있는 물로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상수로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그런 기준치가 낮아진 영향이 큽니다.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상수도 먹는 물에 대해서 먹는 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이루어진 물을 먹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제 관리가 있어서는 허용 기준치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물을 못 먹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이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특히 상수도는 일반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는 그런 걸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낮은 수준으로 노출이 거의 안 이루어지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비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정술 혹은 성형술을 시행하는 물리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일단 비염이 심하지 않다. 이제 비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다양합니다. 뭐 코막힘이라든지 콧물이 더 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재채기나 뭐 가려움증이 주가 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코막힘을 일단 예로 들었을 때, 코막힘은 꼭 비염만 있어서 내지는 비중격이 휘어서 딱 단적으로 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은 두 가지가 같이 동반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중격 망곡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점점 교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치료겠죠. 반면에 비염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고 반응이 없을 때 수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비염과 그 비중격 망곡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중복돼 있을 때는 사실은 저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 내가 코 막히는 걸 예로 들었을 때 내 코 막힘의 증상에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중격 망곡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비염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해봐야 될지는 당연히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술이라는 건 항상 비가역적인 치료고 내 몸의 침습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충분히 시행을 해보시고 도움이 되지 않거나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 다음으로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낙지나 문어의 머리 쪽은 카드뮴 함량이 높다고 하시는데 머리 쪽에 있는 내장의 카드뮴 함량이 높은가요? 그 앞서 그 제가 보여준 자료에서도 확실히 머리 쪽에는 농도가 높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일반 그 몸통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이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머리 쪽에 있는 부분을 많이 먹게 된다면 그러한 그 허용 기준치를 이제 초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드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뭐 내장 말고의 부분에서 일반적인 보통의 섭취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걸 집중적으로 많이 섭취게 되면 최대 카드뮴 농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면서 드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환절기 전에 스테로이드제를 미리 먹어두면 몸에 해롭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스테로이드제를 말씀드렸을 때는 먹는 경구용 스테로이드제를 말한 게 아니고 비강내에 사용하는 비강내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환절기 전에 그렇다는 거는 이제 계절성으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해마다 어느 시기부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그 전에 경구용으로 항히스타민제 같은 걸 미리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내지는 비강내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미리 증상이 지나가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경구용 스테로이드제는 효과는 좋습니다. 대신에 길게 먹거나 잘못 복용을 했을 때는 큰 부작용이 따르시기 때문에 환절기 전에 미리 스테로이드를 먹어둔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치료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 좋지가 않고요. 반면에 국소용 국소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에는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미리미리 어느 특정 시기에 불편함을 겪으신다면 미리 약을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증상 발현 전부터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사용하시는 것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납은 몸에 축적되는데 90%가 뼈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공장 일을 그만둔 지 5년이 지났는데 납이 30이 넘습니다. 축적된 납이 다 나오면 몇 년 이상 걸리며 혈중 납 수치가 얼마 이상, 몇 년 이상 노출돼 이렇게 장기간 사람을 괴롭힐까요? 그리고 납이 40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업무 전환을 시키는 40 이유가 궁금합니다. 실제 이 정도 이제 작업장 노출에서 최근에 많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30 이상 이렇게 넘는 경우에는 사실은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인데 인위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약은 가능한 쓰지 않습니다. 자연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방광기가 납의 경우에도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방광기가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다 나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지만 인위적으로 쓰지는 않고 저절로 이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자연 배출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업무 전환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치,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급성 중독 기준에는 이렇게 한 70 이상을 이제 급성 중독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기준 자체는 현재는 높습니다. 그 맞추어서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약물 치료 등을 하고 작업 전환 등 바로 이루어지지만 이 정도 30 정도 수준, 3, 40 수준에서는 그러한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행 법에서 아마 아직까지 못 따라가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배출을 기다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 때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도 커 갈수록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알레르기가 사라진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 비염과 같은 다른 증상으로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아토피 비염이라든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서 이런 것들이 단계를 밟아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뭐 예를 들어 식품 알레르기가 처음에 나타나고 어렸을 때 아토피 비염이 있다가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행되는 이런 행진의 단계를 걷게 되는데요. 물론 이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하지만 비염의 경우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특히 소화기에 증상이 심하였다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가고 이러면서 성인이 될수록 증상은 호전이 되고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알러지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알러지 양성 반응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내지는 알러지 양성 반응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 즉 성장을 하면서 코가 커진다든지 이런 비강 내의 크기가 커지고 이런 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이런 증상 개선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해 주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비염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친구들에서 약 20%는 천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게 관리가 잘 안 됐을 때는 면역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천식으로의 진행 같은 걸 예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금속이 우리에게 주는 해로운 점이 많은데 이로운 점도 있나요? 이 중금속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구상 원소의 한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게 중금속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비다, 카드뮴, 비소, 수은 뭐 이런 중금속은 100% 해로운 중금속입니다. 우리 몸에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고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해로운 거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아예 0이 되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망간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일부 금속들은 또 우리 몸의 필수 중금속입니다. 우리 몸에 상당 필수 중금속은 없으면 우리 신체 세포 기능에 아주 장애를 가져와서 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금속류는 적정한 농도 수준을 이렇게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거나 많으면 몸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시키기 때문에 필수 중금속이 있습니다. 필수 중금속들은 유지를 하고, 앞서 제가 강의한 그런 부분들, 수은이라든지 카드뮴, 납은 전혀 해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금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아주 해롭기 때문에 전혀 우리 몸에 노출이 안 되게 환경 관리부터 해서 생체 모니터링까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중금속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 때문에 청비구라고 하는 천연재료로 만든 연고를 코 속에 바르는데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은데 꾸준히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뭐 청비구라는 천연 연고를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모르는 것은 아직 효과나 이런 게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효과가 있을지, 또 이게 나한테는 안전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전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전성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치료 효과도 치료 효과지만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문제를 꼭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물로서 사용을 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꼭 청비고라는 건 천연재료로 만든 연고이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한방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리자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아까 다른 분들도 질문하신 것 중에 알레르기 비염, 알러지는 난치병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고치기가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관리하는 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나 당뇨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병을 예방하고 증상이 불편해지고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알레르기 질환도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나 혈압처럼 매일매일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증상이 있을 때만 먹는다는 것과 다를 뿐이지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한약이나 이제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런 불편함이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한약이나 이런 대안 치료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에 쓰는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이제 근거를 중심으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충분히 입증이 되거나 논문으로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은 저희는 권고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침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한방 치료로 돌아가 보면 침을 맞는 것은 사실은 권고 안에서는 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침을 맞는 것은 특별한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다른 치료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침을 맞는 것은 아큐펑처는 크게 권고를 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한약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어떨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비인후과 학회나 또 미국의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도 한약제의 사용은 사실은 권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비고란 약은 제가 정확히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금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됩니다. 특히 엄마로서 아이를 키울 때 중금속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금속이 실제적으로 이제 생활 환경에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어른하고 다른 특성이 실제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이들이 이제 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그게 오염되어 있는 아주 그 불량 학용품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게 애들 입에 바로 가져가게 되면 그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아이들 입에 가져갈 만한 물건 중에 오염된 게 없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 주방기구 이런 거 새 주방기구를 샀을 때 반드시 뭐 이거 식초로 가열을 해가지고 한번 세척을 하고 쓴다든지 거기서 여러 가지 중금속류가 이제 묻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아주 그 덩치 큰 생선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먹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순의 고노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아이들은 어른보다도 신체 이게 대사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신체 대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른보다 영향을 더 받게 됩니다. 더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른보다도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좀 더 그런 주변에 애들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피부 단자 검사가 흥미롭네요. 이 검사로 어떤 것에 알러지가 있는지 다 알 수 있나요? 아까 제가 장점으로 말씀드린 게 다양한 항원에 대해서 검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은 뭐 40몇 가지, 55가지 이렇게 진행을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이 방만 해도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 배터리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따라서 피부단자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해서 나는 알레르기가 아니다 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모든 병원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성 비용, 예를 들어서 제과점에서 일하는 분이 밀가루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괜찮은데 자기 일하는 직장에만 가면 알레르기가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그 밀가루에 대해서 따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이것처럼 그렇게 특징적으로 알러지를 유발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볼 수는 있긴 한데 현재 시행하는 검사는 사실 제일 많은 흔한 원인 한 50가지, 40가지 이 정도로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검사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중금속 중독 여부를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게 일반적인 중금속 고노출하고 중독은 다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그러한 노출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신체 기능 장애를 가져오는 걸 이제 중독이라 하고, 그러니까 고노출된 상태를 중독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납이나 카드뮴이나 수은이나 비소라든지 이런 게 주변 생활 환경에 의해서 우리 몸에 높게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체 영향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고, 심하게 되면 이제 중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된다면 우리가 신체 가장 정확한 부분은 혈액이나 소변, 모발 등 이러한 신체 조직에서 신체 노출 평가를 수행을 하면 납 농도가 어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카드뮴 농도가 어느 정도 된다. 소변 카드 어느 정도 된다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농도 수준을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영향을 지금 받고 있구나. 흡연에 의해서 카드뮴 이 정도 농도가 되구나. 이 등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의학적인 관리를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회피, 노출을 줄이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때 코세척은 증상 완화의 원리인지 치료적 목적인지 그리고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에 대해 알고 싶어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증상 완화의 원리입니다. 치료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완치를 뭐 체질적인 걸 바꿔줄 수는 없기 때문에 증상 완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알레르기라는 게 결국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항원의 물질, 또 그 항원에 의해서 분비되는 히스타민 같은 염증 반응 물질, 이런 것들이 코 안에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세척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줌으로써 증상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증상 완화의 목적이긴 하지만 뭐 그건 알레르기 질환이라는 근본적인 질환 자체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작용은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는데 사용을 할 때 너무 강하게 세척액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귀 쪽으로 들어가서 중이염 같은 게 오는 경우가 간혹은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질문에 같이 묶어서 다른 분 질문에서 뭐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소아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횟수에는 사실은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는 자주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몇 살부터 할 수 있냐에 대해서도 환자가 협조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를 많이 들어가 보면 꼬맹이들도 이런 유튜브에서 이렇게 세척을 하고 이런 동영상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보호자의 서포트만 잘 된다면 어린 친구들에서 한 7, 80%에서 비강세척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부모님들이 잘 서포트만 해주신다면 소아에서도 어린 친구들에서도 코 세척을 통해서 증상 개선을 많이 할 수 있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오히려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일부는 못하긴 하지만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편해지니까 더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적절한 교육과 서포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를 들어보면 육류보다 어패류에서 중금속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서 이제 어패류가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꼭 그런지는 않고요. 어패류가 실제적으로 어패류는 그 우리가 먹이 사슬을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농축이 되죠. 농축이. 그래서 그 수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그 시작을 한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최고 포식자 상어라든지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한 250만 배까지 이렇게 농축이 됩니다. 농축이 되니까 농도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패류를 먹었을 때 그렇게 덩치 큰 생선에 의해서 우리가 높은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따 폐류 같은 경우에도 땅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연관해서 이제 카드뮴이 노출이 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어패류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오메가3부터 해가지고 좋은 성분의 우리 영양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위험 요인의 중금속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되고 좋은 부분을 또 섭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과잉 섭취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하게 들어오는 부분을 피하면서 먹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더 좋은 점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준비해주신 환경보건센터 연합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될 환경 콘서트에도 많은 감사 부탁드리고, 향후에도 진행될 환경보건 콘서트에서도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